하나의 공식을 바꿔야 되고 그 공식, 지금 뜨는 산업이 테크 기업이다라는 것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럼 그중에서도 나스닥100을 좀 추천해 주셨는데 네. 왜 나스닥100 ETF인지도 먼저 짚어주시죠.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기술주의 대표 지수입니다. 나스닥은 너무나 많은 종목이 있고 거기에는 적자 기업이 반 이상입니다. 나스닥 중에서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게 나스닥 100이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요 끊임없이 이 지수는 바꿔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10년, 20년, 50년 계속 세월이 흘러도 이 지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대표적인 지수고요. 또 나스닥 100 외에도 나스닥 100을 더 축약해놨다고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나스닥100 ETF도 많이 투자하시지만 S&P 500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둘 중에서는 그래도 나스닥100을 더 선호하시는 건가요? 미국의 대표 지수하면 S&P 500을 얘기합니다. S&P 500을 얘기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아직도 제조업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P에도 기술주가 다 들어있는데 비중이 S&P 500에는 제조업 비중이 훨씬 높고 테크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표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것도? 맨 오른쪽에 노란 게 S&P 500이고 파란 게 워렌 버핏의 수익률입니다. 60년인데 워렌 버핏이 60년간 연평균 19.9%, 약 20%를 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 S&P 500은 10.9%니까 거의 뭐 연평균 9%, 60년간 연평균 9%면요, 몇만 배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훌륭하신 투자 결과예요. 60년간을 보면. 그런데 제가 2000년부터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얼마냐 하면 30년과 2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2000년이. 30년에 보면 빨간 그 바 차트가 나타나는데 이게 나스닥 100입니다. 보시면 나스닥 100이 30년간 연평균 14.1%, 그 다음에 S&P 노란 게 10.9%,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12.4%. 워렌 버핏보다 나스닥이 더 낮죠. 그리고 나스닥이 S&P보다 훨씬 낮죠. 20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이 S&P 노란색보다 훨씬 낮죠. 그 다음에 워렌 버핏과 20년 성과를 보면 S&P는 비슷합니다. 15년 봐도 그죠? 나스닥이 압도적이죠. 10년, 5년. 여기 왜, 보면,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반영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제조업과 테크의 차이라고, 이게 가장 자명한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세상이 다시 제조업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앞으로는 저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S&P를 투자합니까? 물론 S&P 훌륭한 지수입니다. S&P 투자하면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앞에서 얘기한 감정적인 요인 면에서는 S&P 500이 유리하겠지만 어차피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중간에 사람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일단 나스닥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종합해보면 테크 기업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도대체 정확하게 이 테크 기업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테크 기업은 설계와 마케팅에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테크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테크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디지털 시대라는 말을 혼용했었는데 디지털 시대 부의 창출을 주도하는 기업이 테크 기업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는 인터넷이 나와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인데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이제 통용되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그 이전에는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PC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시작은 2000년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부터 그 다음에 누구나 사용하게 된 그때부터 디지털 시대가 보편화되고 지금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는 디지털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00년대 초 인터넷이 탄생했을 때는 그 과거로 기준으로 본다면 기술이 뭔가 등장하고 탄생하는 시기,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확산되는 시기,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의 경우에는 그 승자가, 이 기술을 두고 승자가 누가 될지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 그 승자가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테크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승자가 누가 될지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테크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들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디지털 시작은 제가 인터넷이 이제 시작은 인터넷 때문에 됐고 스마트폰, AI, 맨 왼쪽 표에 이렇게 정해졌다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시대 때 그럼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 제조업 시대 때 1990년대 중반이 되니까 제조업 시대 때 고용돼서 노동을 제공했던
일반인들 중에도 소득이 잉여가 생기기 시작한 사람이 생겼어요. 소득의 잉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노동을 제공했던 이유가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물질적인 걸 충족하는데 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소득의 잉여가 생기니까 이제는 여유 시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중간에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지? 그다음에 취미도 하고. 예, 네. 그다음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기존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만나야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필요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일종의 관종이라고 할까요? 사람들 전부 다 여행 가면 사진 찍고 찍어서 올리고 음식점에 가면 사진 찍어 올리고 자기 표현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었던 정신적 활동이에요. 기존에는 먹고 사고 하는 물질적인 걸 충족시키는 게 목표였다면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니까 요 행위들을 해주는 회사가 테크기업입니다. 그죠? 시간 활용,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관계 형성, 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욕망 표현, 자기 표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선택 지원, 검색하고. 이게 다 테크 기업들이, 즉,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이 나와서 이걸 하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이런 필요를 느끼는 것들을 알고 기업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들었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죠. 세상이 발전해 오는 과정을 보면요, 전부 인간의 필요가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럼 그 필요를 충족하기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이나 이게 생기는데 과거에는 제조업이 먹고 사는 물질적인 걸 충족해 주다가 소득의 잉여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정신적인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게 테크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욕구를 심화적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까지 등장을 하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고 AI가 되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인데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이 아니라 관계를 아예 그냥 자동화해 줍니다. 자,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 놀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AI하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AI가 이미 상담을 주죠. 온라인상에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AI하고 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기 표현을 인터넷상에서 하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자기 표현 자체를 공동으로 제작도 해줘요. 그리고 선택을 지원해줬던 게 AI 시대가 되면 아예 선택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을 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따라가야지. 아직도 인간의 물리적인 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제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신경 안 쓰고 부를 축적하려면 이쪽으로 와서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시선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제 너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간에서 해방이 된다면서요. 네. 그럼 더욱더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시간에 해방되면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기본소득이 제도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는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걸 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네. 지금부터 최대한 내 개인 부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를 겁니다. 그 삶은 비참한 삶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를 가능한 한 늘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생활에서 AI를 가능한 한 많이 써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죠?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새로운 기술과 활용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활용만은 안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해서 끝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런데 제조업에 계속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세상을 바꿔가는데 여기를 투자라는 겁니다. 조금 감이 다가오십니까? 네. 점점 이제 네. 더 끈끈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농업 시대에는 땅 가진 사람이 부자였고, 그렇죠. 산업 시대에는 공장 가진 사람이 맞아요. 부자였고, 지금은 뭐 전력, 데이터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데 우리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계속 뭐 외국 기업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들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테크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은 그럼 투자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AI 시대 때 AI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누구냐면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이 제조업 시대 때서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등장했고 또 두 번째로 AI라는 기술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면 두 가지 경로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먼저 돈을 법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그 새로운 시대에 부를 창출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를 먼저 창출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전기기관이 나온 다음에 전기기관을 활용해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했던 비즈니스가 철도 사업입니다. 철도를 깔아야 되니까. 네. 그럼 철도 사업자가 사실은 부를 많이 창출했거든요. 1980년대 중반 미국 기업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철도 사업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철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전에 누가 돈을 벌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철도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철강 회사가 돈을 번 거예요. 그 철강 회사의 대표가 카네기인 거고요. 카네기도 처음에는 철도 사업자였는데 딱 보니까 철도 사업에 너무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먼저 철강이 필요하구나 해서 철강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가장 밑단에 있는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인프라 지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도입된 게 2000년대 이제 보편적 2000년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000년대 보면 인터넷을 널리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게 해주려면 네트워킹 장비가 필요해요. 통신망 같은. 예. 그 네트워킹 장비를 제공했던 대표인 회사가 시스코, 썬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돈을 먼저 벌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제공했던 애들이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 사업으로 돈을 법니다. 걔네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테크 기업들은요. 플랫폼 회사들이 돈을 번 거예요. 자, 지금 AI 시대입니다. 지금 가장 새로운 기술은 AI거든요. 그럼 AI가 돈을 벌기 위해서 AI 사업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뭘 투자합니까? 인프라,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같이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난해부터 빅테크들이 여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익성이 좀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주가가 저조합니다. 누가 돈을 벌었느냐? 여기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게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반도체와 전력, 원전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벌고 여기에 갖춰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부를 창출하는데 바로 창출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큰 기술일 경우 우리가 범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범용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산업에 돈이 몰려듭니다. 돈이 몰려들면 그 산업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돈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게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이 생겨요. 일부 기업은 망하거나 합병, 흡수돼야 됩니다.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성공한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성공을 해서 그 영역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아마존, 구글, 애플 다 영역이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투자는 아직 영역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AI라는 데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 중에도 누군가는 조정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개별 종목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이 조정을 받거나 심하게 해서 망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여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그들 죽은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빅테크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빅테크가 가는데 그거를 구간을 나눠서 하지 말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인프라 지원하는 기업에도 하고 그 다음에 빅테크도 하라는 거죠. 빅테크는 지금만 하더라도 5년, 10년 보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건 나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투자 기간을 길게 보면 좀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투자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지금 가격 하락 이런 거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그럼 쭉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 네.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게 일단 빅테크, 테크 기업이다. 그 테크 안에서도 산업이 완성이 되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인프라 땅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부가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인프라의 대표가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도 투자에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공정이 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공정을 좀 추려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4가지로 나눠서 제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S글로벌 반도체 탑4라는 건데 그 공정을 좀 투자가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소설이나 시에 비유를 하는데 소설을 쓴다는 거는 일단
쓰려면 소설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반도체를 보면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을 결국 독자들이 보려면 종이에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종이가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소설 내용을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인쇄가 파운드입니다. 인쇄할 때 뭘로 합니까? 먹이나 또는 연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장비. 근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는 레이저를 하거든요. 요 네 개로 나눠서 그 네 개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의 20%씩 투자하는 겁니다. 다 이제 각각이네요. 여러 나라에 다 분산이 되어 그렇죠. 있네요. 그리고 이 특징이 메모리의 가장 대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제가 만든 상품은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넣었다가 메모리 중에서 HBM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 요 20%. 그다음에 설계는 엔비디아 20%, 파운드리는 TSMC 20%, 그 다음에 장비는 ASML 20% 이렇게 넣고 나머지 시총 5위부터 10위까지를 20% 넣은 그게 이제 글로벌 반도체 탑인데 성과는 꼭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게 2월 4일 기준인데 저기 475% 저게 수익입니다. 수익. 4.75배가 된 게 아니라 이 수익이 4.75가 됩니다. 지금 2022년 11월 15일 날 첫 상장을 했으니까 3년 4개월쯤 됐거든요. 3년 4개월에 4.75배. 저게 5.8까지 갔다가 오늘 빠져서 가면 비슷한 가격일 것 같은데요. 저거 말고도 반도체 지수가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시죠? 사람들이 저걸 많이 알아요. 저거하고 그다음에 MVIS라고 있는데 수익률 비교해 보시면요. 필라델피아보다 이게 거의 2배 정도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MVIS는 지수 공급자가 만든 지수입니다. 즉 제조업 반도체예요. 제가 만든 거는 테크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관점의 장점을 모은 ETF. 반도체는 제조업이긴 하지만 네. 제조업도 테크 기업에 초점을 둔 반도체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반도체 우리나라는 메모리밖에 없어요. 근데 메모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사이클이 심합니다. 네. 즉 공급 초과냐 수요 초과냐. 지금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좋은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는 한 3년간 안 좋았잖아요. 그죠? 공급 과잉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메모리 부족이 1년 이상 갈 것 같으니까 한 1년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만 투자를 하면 얘가 사이클 잘못할 때는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전체 투자 분리된 데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퇴직연금이나 이런 IRP 같은 데서는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얘기할 때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년 보고 있다 바꿔야지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면 또 주식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저는 부자가 되려면 주식시장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들여다보면 자꾸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주식시장을 가까이서 보는 분들이라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만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장기 투자해서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1년 동안은 괜찮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메모리 수요 부족을 아무도 몰랐어요. 애널리스트들도 심지어 삼성전자에서도 예측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1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몰라도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를 한다면 저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하는 게 좋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반도체도 저는 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저는 중국 반도체보다는 이걸 다른 쪽에 있는 반도체를 투자를 하냐면 반도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글로벌 분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한국, 파운드리는 대만, 설계는 미국, 장비는 일본하고 네덜란드입니다. 자, 여기에 4개 나라가, 5개 나라가 분업체제가 잘 갖춰져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 5나라가 다 해피한데 중국이 성공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립갱생, 모든 걸 다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이 잘 갖춰져서 분업이 잘 돼서 여러 나라가 해피한데 그걸 한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그걸 누가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줍니다. 혼자 다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투자를 지금 중국 투자하면 운 좋게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운이 좋아서 중국 투자 더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운이 안 좋아도 길게 투자하면 벌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그 방법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떠오르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때 한창 그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핫한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떠오를 수 있는 테마와 반짝하고 사라지는 테마를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에부터 AI가
범용기술, 대세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2024년에만 해도 AI가 대세가 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메타버스 처음 나올 때는 그럴듯한 비전을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 그게 범용기술인지 아닌지는 몰랐던 거예요. 촉이 반짝하다 말하는 거잖아요. AI가 반짝하고 말 것 같습니까? AI는 20, 30년 이상 가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투자가들이 생각하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타버스와 AI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AI가 나오고 이런 큰 기술의 하나의 궤도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런 기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럼 AI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뭐 피지컬 AI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로봇도 결국에는 또 제조와 소프트웨어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몸체는 뭐 하드웨어적인 제조업에 조금 더 가깝고 네. 이제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것도 그럼 또 투자할 때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건 지금 이미 휴머노이드 전 단계에서 로봇 산업이 기계와 자동화 이런 걸해서 이미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그런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즉 로봇이 사람처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CES 2026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중국의 로봇 회사 유니트리,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를 봤습니다. 아틀라스가 360도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 360도 회전은 설계된 걸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휴머노이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로봇이 판단을 해서 이쯤에서는 내가 360도 회전을 하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겠는데라는 판단을 해서 한 거라면 휴머노이드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입력값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은 5개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관절이에요. 그죠? 그래야 뻣뻣하지 않게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감속 기능이라고 해서 균형을, 밸런싱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센싱, 바깥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디자인된 대로, 설계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센싱한 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판단해서 명령, 제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5개 중에 이 기존 로봇은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럼 판단을 누가 할 거냐면 엔비디아가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 거 써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훌륭한 바디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뇌는 딥마인드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가 해주는 걸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그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현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를. 그런데 엔비디아는 현장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벤츠의 자율주행 두뇌는 엔비디아가 해주기로 해서 협력 관계를 해서 이미 전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봇도 그럼 테크다. 로봇은 네. 제조업인 거죠. 아. 그 두뇌만 네. 테크 기업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휴머노이드는 가치가 없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가치 창출할지는 각자가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 단계가 뭐 결국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이런 게 이번에 전쟁 나보니까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드론도 현재는 입력값을 찾아서 아마 갈 것 같아요. 가서 보고 뭐 저쪽에 요게 가로 오면 뭐 피하고 이런 것도 아마 입력값을 할 것 같은데 사람처럼 판단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계속 발전하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게 사실은 이 브레인 하나로 다 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사업을 위한 그 수직 일관체제를 갖춰가는 거고, 엔비디아는 제3자를 위한 두뇌를 만들어주고 기존 제조업들은 그거를 탑재해서, 그 다음에 뭐 딥마인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두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가 돼도 빅테크의 기능은 그 피지컬 AI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브레인을 만드는 회사들한테 더 가치가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힌트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테크 기업인데 그 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이제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100이고요. 그렇죠. 나스닥 100.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5 플러스. 제가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메모리만 따로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요 3개를 25%씩 넣습니다. 그럼 75%잖아요. 그죠? 나머지 7종목, 10종목은 최소한 가져가야 되거든요. 7종목에 합쳐서 25%는 상품을 만드는데, 이것도 보면 수익률이 다른 그 회사들 상품 대비
훨씬은 아니지만 뛰어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력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글로벌 반도체만은 반드시 AI 반도체에 집중해준 제가 그 만들었던 글로벌 반도체 타포를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도, 빅테크도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택하셔도 큰 차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나 IRP 같은 거 투자할 때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시는 게 좋고, 위탁 계좌에 사실 때는 그 위탁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배당으로 의제되는 수익들, 다른 뭐 이자 소득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쉬운 얘기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100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그게 더 유리합니다. 세제 면에서. 이런 세제 혜택까지도 좀 전략을 짜보면 수익성에도 나중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상품 자체 수익률은 같을 수 있는데 세제 면에서 그쵸. 예. 최종 수익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어디에서 투자느냐에 따라. 또 요즘에는 그 연금, 뭐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TDF 상품 관심 많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TDF 쪽으로 투자하는 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TDF는 연령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짠 겁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연령별 평균 소득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을 자동으로 비중을 계산해서 투자를 해주는 건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공 투자는 감정과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방향과 시간. 감정과 논리인데 이게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내주더라도 사람마다 저 중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변해도 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변해도 못 참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 준 어떤 상품보다 변동성이 낮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투자가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TDF가 변동성이 제일 낮을 거고,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 빅테크하고 반도체는 비슷한 그런 그 변동성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분명히 투자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새로운 테마들이 또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은 욕망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욕망 중에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욕망이 제가 보기에는 돈 같아요. 그 욕망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해봤자 안 흔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추천한 종목을 사시더라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해서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신 상태에서 사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 책으로 부족하면 제가 책에 4권 정도를 더 추가로 추천을 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읽어보시면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돈은 빅테크로 온다는 아담 시셀이 쓴 그 번역본이 있고요. 기술주 투자의 절대 원칙 마크 마하니가 쓴 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칩5라는 책이 있습니다. 칩5. 크라이스 밀러가 쓴 칩5. 네. 그 다음에 AI 시대 때 이단 몰릭이라는 사람이 쓴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면 4권에 예. 이 책까지 함께.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죠? 반도체는 꼭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가 굳이 또 필요한 예를 하나만 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기록의 역사였었어요. 그죠? 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20세기 이전까지 기록은 전부 종이에 우리가 거의 종이를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 테이프나 필름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나온 이후, 즉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그리고 과거의 그 역사는 물리적 사건에 대한 선택적 기록이었었어요.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시대가 된 다음에, 인터넷이 도입된 다음에 모든 경제 활동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 생활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나오니까 AI라는 거는 반도체에 남아있는 그 기록을 연료로 해서 연산을 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게 AI거든요. 즉 기록이 없으면 안 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연산하는데 또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또 반도체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AI 시대는 반도체 수요를 끊임없이 가속화시켜가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이지만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요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또 중요한 하나는 인프라들이 대부분은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지고 나면 대부분의 인프라 기업들이 돈을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철강,
그때 반짝하고 안 좋았어요. 물론 이제 건축이나 다른 쪽에서 쓰는 그 용도를 구해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 다음에 2000년대 인터넷 시대 때 시스콤, 선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것들 반짝 돈 벌고 거의 망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 AI 시대 때는 끊임없이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요. 반도체는 철도는 한 번 철도를 깔면 100년, 200년 가잖아요. 반도체는 새로운 기술이 없어도 3년 정도 되면 소모돼서 바꿔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산업을 하는 것은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AI 기술이 발전과 함께 반도체는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국내는 반도체, 해외는 나스닥하고 빅테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글로벌 반도체하고 한국은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저는 5개 산업 정도가 비교적 제조업 중에서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생태계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하고 두 번째가 자동차 산업, 세 번째가 조선, 원전, 방산 이 5개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는 그나마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5개는 여러분들이 제가 테크 투자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전부 테크 오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은 아직은 성장성이 있는 쪽인데 그중에서도 자동차는 사실 굉장히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자동차의 키가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아무리 코스트를 낮게 생산해봤자 자율주행 능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을 현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테슬라 출신도 사장도 뽑고 하셨으니까 현대자동차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투자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한국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개념보다는 길게 보고 투자하실 때는 반도체와 나스닥, 테크 기업이 내 포트폴리오에 메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마 3월이 되고 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주식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해답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국내에 ETF를 처음 도입했고 또 ELS도 제가 처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분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투자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투자를 너무 단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한 그 방법으로 꼭 투자를 하셔서 투자는 이 방법에 맡기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셔가지고 명예를 얻으시면 명예와 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얻어서 실질적인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부족하시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 책으로도 부족하시면 여기 제가 추천한 책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셔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